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개혁신당이라는 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이준석 당이 아닙니다. 이제 이낙연 당, 이준석 당, 금태섭 당,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 이인방, 요 네 개 정치 세력이 모여서 하나의 통합정당을 만든 게 바로 이제 그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혁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사로 접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먼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과거에 이 소위 제3대 빅텐트에 대해서 비빔밥 운운했지 않습니까? 비빔밥이라고 했는데 뭐 누구 의원 고향에는 특산물이 뭐고 해서 요걸 한 대 모아서 뭐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니까 빅텐트를 비빔밥처럼 해야 되네. 여러분들 비빔밥이 뭡니까? 다양한 재료를 골고루 담아가지고 하나의 음식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된다면 뭐가 됩니까? 이준석이 비유를 잘 쓰는데 그 비유하는 그거를 갖다가 일부 빌려서 그대로 제가 따라해 보자면 비빔밥이 잘못되면 개밥이 됩니다. 개밥은 뭡니까? 여기저기서 먹다 버린 거, 남은 거, 음식 쓰레기 같은 거를 한데 모아가지고 대충 섞어가지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듯이 개한테 던져주는 게 바로 그 개밥 아닙니까? 요즘엔 개들이 다 사료를 먹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빔밥이 잘못될 경우에 사람이 먹지 못할 경우로 아주 그 질이 안 좋을 경우에 개밥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이 네 개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이 과연 비빔밥이 될 것인가 개밥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준석, 이낙연, 이 개혁신당으로 합친다, 통합을 한다. 이게 솔직히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한테 선택지는 없습니다. 왜냐?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 나왔지 않습니까? 이준석 3, 이낙연 3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그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오를 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오를 일이 없습니다. 이쪽은. 오를 일이 없으면 뭡니까? 떨어집니다. 왜냐? 선거로 갈수록 양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떨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지역구에서는 뭐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거는 너무나도 지금 뻔하고 현재 기준에서는 비례조차도 한 석을 얻지 못한다. 이준석 0, 이낙연 0. 그럼 뭡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쓰나미에 휩쓸려가듯이 다 이제 정리가 된다. 그겁니다. 그 사람들의 정치적 미래, 정치적 생명은 끝난다.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합칠 수밖에 없다. 선택지는 없었다. 이런 거를 공감을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이준석 씨는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측의 전장년 대표 배우자인 배복주 씨가 있는 한 이낙연과 합치는 일 없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이낙연과 합치는 거는 내 지지층을 불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배복주 씨는 계속 이낙연 측에 있었고 그 이낙연과 합친다고 한 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준석 씨 표현에 따르면 그 이준석 씨는 그나마 얼마 있지도 않는 이준석 지지층, 자기 지지층을 불태운 겁니다.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배신했다는 비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준석 대표 상당히 뭐랄까 이 자기가 했던 말 이런 것과 배치되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이것도 비판받을 구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씨가 1월 20일 개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보수정당을 표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당 개혁신당이지 않습니까? 개혁신당 이준석이 처음으로 만든 당 그 창당대회에서 보수정당을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낙연과 당을 합친다? 보수를 자처하는 이가 뭐 실제로 이준석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이준석 씨 가족 말고는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보수를 자처하는 인사가 보수 쪽에서 굴종, 매국, 이적, 반역 비판을 듣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실제 집행했던 그리고 그걸 계승하겠다고 하는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 세력과 손을 잡는다? 문재인 5년 동안에 당시에 문재인 수비수 역할을 했던 이낙연 그 온갖 실정을 거듭했던 문재인의 수비수 문재인을 옹호했던 그 이낙연 지금까지도 문재인이라고 그러면 뭐 거의 눈물 흘릴 것처럼 뭐 그 뭡니까 이낙연 씨는 뭐 어디 미국 가선가 어디에서도 뭐 문재인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못됐나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이낙연 그리고 지금 친명이 하는 식으로 문재인 때 친문 노릇을 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문 돌격 때 뭐 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거의 김정일 김정은 우리 순영님 장모님 모시듯이 결사옹위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친문 세력들 아닙니까 그 친문이 지금 뭡니까 비명입니다.
비명입니다. 그 친문 비명과 한 배를 탄다? 보수란 사람이 소위 페미니즘 반대를 외치면서 그나마도 2030 일부 남성의 지지를 좀 받아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온 사람이 이준석 씨가 지금 와서는 페미니즘 노선을 밝히고 단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유호정 같은 이와 같은 지붕 아래에서 무슨 개혁 신당을 같이 한다? 정말 어느 모로 봐도 어색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 설명해도 아마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은 지금 공황 상태입니다. 멘탈 붕괴입니다. 혼란입니다. 제가 그 이준석 씨 지지층을 현실 세계에서는 도대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FM 코리아라는 그 온라인 게시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준석 지지층의 흔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댓글 중에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이준석에 대한 원망, 이준석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겠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정치인을, 특정인을 추종하고 맹신하고 교주처럼 떠받들었는가? 그게 과연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타당한 행동인가? 이런 걸 먼저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글을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아니, 그 아주 일부겠지만, 우리나라 2030, 뭐 그 사람들 나이도 모르지만, 2030이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의 이 정치 의식 수준, 이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위험하다. 이거를 악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뒤통수를 맞았네, 배신당했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그것도 또 온라인에다 글을 쓰고 있다 그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이 그럴 줄 몰랐습니까?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나 다 예고를 했는데 자기들만 눈 감고 귀 막고 내내 망상 희망으로 돌려가면서 이준석은 전략가, 이준석은 최고, 이준석은 차기 대통령, 이준석이 최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글을 실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놓고선 지금 와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울고 앉아있습니까? 그걸 누가 위로를 해주면 누가 공감을 해주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생각을 좀 달리 하길 바랍니다. 자기 과거 행태가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이낙연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재명이 사당화했다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당이 됐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정통민주당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기치에 공감해서 아마 이낙연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보수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이준석,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베르벨 보수를 주장하는 이준석, 그리고 유호정 같은 사람과 같은 당으로 묶인다? 이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글쎄, 반발하고 이탈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당 3%, 이낙연 당 3%, 그러면 둘이 합치면 6%가 아니라 3 더하면 아마 4% 내지 5%로 줄어들 수가 있다. 시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적으로 계산해봐도 이득이 없고 손해만 있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라고 한다면 아니 이낙연, 이준석이 정말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있느냐. 그런 악수를 둘 리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다 그냥 정당 문 닫고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지.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에 그게 그걸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3 플러스 3은 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 10% 정도를 기대를 하고 지금 최고로 낙관적으로 기대를 했을 때 10%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면서 합치지 않았을까. 그쯤 돼야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뭐냐면 이 10%라는 거는 선거 비용 반액 보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지지율로는 이낙연 당이든 이준석 당이든 그 어떤 지역구 253개 지역구 중에서 단 한 곳에서라도 심지어 이낙연, 이준석이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해도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이준석도 당선을 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자기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자기 명예까지 명성까지 훼손당하면서 그 누가 선거판에 뛰어들겠습니까? 개혁신당 후보로. 근데 10%를 넘는다? 그러면 선거비용 일단 반액은 보전받고 거기서 조금만 더 뛴다? 지지율이 뛴다? 지역 기반을 좀 더 다져서 아니면 조직을 좀 더 가동하면 15% 선거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적 부담은 덜고 이번 기회에 내가 정치권에 입문을 하고 내가 이 지역에서 일정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나오는 이들이 개혁신당으로 합류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뭐 가미가제도 아니고 자살 특공대식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아까 이준석 당 3%, 이낙연 당 3%지 않습니까? 잘해야 이제 비례의석 하나씩 가져가는 건데 이 비례의석 하나를 위해서 그나마 또 자기 재산과 자기 시간과 자기 건강을 다 쏟아부어서
개혁신당,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에 비례의석 하나씩 주기 위해서 자기가 선거운동원, 홍보원, 총알바지? 이게 되는 겁니다. 가미가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 이제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지율 10%를 기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례의석이 늘어납니다. 비례의석.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준석당 한 석, 이낙연당 한 석. 어쩌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각기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것조차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들이 모일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모여서 지지율 5%를 기록한다면 아마 못해도 한 두 석, 세 석은 이제 세 석 정도는 확보를 했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올라간다. 10% 정도를 기록한다. 그러면 2020년 총선 당시에 정의당이 9.7% 정도를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의석을 5석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개혁신당도 5석 내지는 6석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비례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비례의석이 6석으로 된다. 이런 마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최대한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합당,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가냐. 이준석 플러스 이낙연 낙성 연대가 지지율이 어떻게 오를 수가 있느냐. 아니 선거로 가면 갈수록 양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고 양당 중심으로 언론 보도가 될 수밖에 없고 세간의 관심도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 군소 세력이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가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명에 의한 비명계 공천 학살이 지금 그 낌새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임종석 하다못해 임종석도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여기에서 이제 탈당파들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합류를 한다. 그러면 이들의 지역 조직이 가동되고 이들한테 이제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일부 보도를 해줄 수밖에 없고 세간의 이목이 일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다. 또 그 공천 학살에 대한 반발, 반감 이런 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일부 표심이 이탈해서 개혁신당으로 옮겨간다. 그럴 경우에는 뭐 10%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7, 8%포인트는 7, 8%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이준석 입장에서 정말 최대한 희망 회로를 돌려서 정말 최대한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제가 얘기해놓고서 이 전망, 아주 낙관적인 전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비례 5석, 6석을 얻는 게 바로 이들의 계산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 비례 5석, 6석을 누가 갖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마 잡음이 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혁신당이 모일 내 세력이 과연 비례 순번 그 정하는 방식에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잡음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내 세력의 알력이 있지는 않을까? 그 과정에서 또 의뢰에 등장하는 핵관 타령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예상하실 겁니다. 저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